너 제정신이야? 내 엄마 지금 나이가 몇인데 집에도 안 들여보내고 어떻게 밖에서 자라고 할 수 있어? 아버지 저희 집에 저만 사는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여인숙에서 자는 게 뭐가 어때서요? 내 엄마 나이에 혹시라도 잘못되면 어떡할 거야? 엄마 아직 건강하시잖아요. 편찮으셨다면 저희 집으로 모셨겠죠. 더 이상 내가 하는 변명 듣기 싫다. 내 마음 잘 알았으니 우리도 너한테 받은 만큼만 돌려줄 거니까 그렇게 알고 있어. 받은 만큼 돌려준다니 아버지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아내를 홀대하는 아들의 태도에 화가 나서 저는 아들과의 인연을 끊었습니다. 그에 대한 사연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저는 경기도 시골에 살고 있는 73세 박인철입니다. 부모님께서는 생선가게를 하셨는데 저는 어릴 때부터 일을 도와드리며 자연스럽게 장사에 관심을 가지고 장사 요령을 익혔습니다. 손님들이 생선 한 마리를 사러 왔다가 두 마리를 사가게 만드는 장사의 노하우를 스스로 터득해 나갔습니다. 그렇게 성인이 되어서는 야채도 팔고 간식거리도 팔아가며 사업에 대한 경험을 점점 쌓았습니다. 저의 20대는 오직 일에만 매진한 때였습니다. 점차 사업에도 관심을 갖게 되면서 제가 깨달은 것은 단순히 물건을 진열해 두고 파는 것과 사업을 하는 것은 완전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젊었을 때 여러 번 사업에 실패하면서 모아둔 돈도 거의 없었습니다. 30이 넘어갈 무렵 아버지의 소개로 지금의 아내를 만났습니다. 아내도 저처럼 가진 재산이 없었기에 결혼 생활은 조금 힘들게 시작했습니다. 아내는 저보다 나이가 5살이 더 많았는데 그래서인지 더욱 현명하고 지혜로웠습니다. 제가 일용직으로 일하면서 틈틈이 사업을 준비할 때도 아내는 그저 저를 믿고 묵묵히 내조해 주었습니다. 그런 아내를 보며 이런 사람이라면 평생 잘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아내의 정성 덕분이었을까요? 결혼한 지 2년 만에 처음으로 사업에서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사업 성공으로 모은 돈으로 가장 먼저 아내 명의로 집을 장만해 주었고 남은 돈은 다시 사업에 투자했습니다. 그 즈음 우리 부부에게 아들 영훈이가 찾아왔습니다. 아내는 집에서 살림과 육아를 맡았고 저는 더욱 일에 매진했습니다. 사업을 하면서 크고 작은 위기도 있었지만 잘 극복해냈고 호화로운 생활까지는 아니어도 앞으로 먹고 살 만큼은 충분히 벌어두었습니다. 영훈이가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할 무렵 저는 편안한 마음으로 은퇴를 결심했습니다. 아내와 함께 그동안 가보지 못했던 여행도 다니며 은퇴 생활을 즐기던 중에 아들이 결혼하겠다며 여자친구를 소개했습니다. 양가의 반대도 없었고 두 사람의 결혼 의지도 확고해서 순조롭게 결혼 날짜까지 잡혔습니다. 결혼식 전 상견례 날 우리 가족은 일찍 도착해 예비 사돈을 맞을 준비를 했습니다. 식사 비용은 우리 측에서 내기로 했는데 예비 사돈 댁이 있는 지역의 식당으로 정해져 조금 불만이 있었지만 대접할 형편이 되니 더 이상의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약속 시간이 되자 예비 사돈 내외가 도착했고 서로 간단한 인사를 나누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런데 밥 한 술 뜨기도 전에 예비 안사돈께서 곧바로 말씀을 꺼내셨습니다. 들어보니 이제 일을 안 하신다고요? 은퇴를 빨리 하신 건가요? 예,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됐네요. 요새는 죽을 때까지 일하는 게 좋다고 하던데요. 일을 워낙 어릴 때부터 해서요. 이젠 조금 쉬면서 지내고 싶네요. 예비 안사돈은 제가 일찍 은퇴한 것을 못마땅하게 여기시는 듯 했습니다. 그러더니 곧바로 본론을 꺼내셨습니다. 저는 애들 결혼하는데 많은 거 바라지 않아요. 그냥 깔끔하게 집 하나만 딱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그 말씀을 듣자 저와 아내는 조금 당황스러웠습니다. 물론 원래 집을 장만해 줄 생각은 있었지만 이렇게 직접적으로 요구하실 줄은 몰랐기 때문입니다. 원래 아들 결혼할 때 신혼집은 해줄 생각이었습니다. 그렇게 확실하게 말씀해 주시니 마음이 편하네요. 그럼 혼수는 저희가 해갈게요. 음식을 어떻게 먹었는지도 모르게 상견례가 끝나고 저는 아들의 신혼집을 마련해 줄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현금으로는 집을 살 만큼 충분하지 않았고 주식과 부동산이 있었는데
당신은 경기가 좋아서 주식과 부동산 모두 상승세였기 때문에 굳이 이것들을 처분하지 않고 대출을 받아 주식 배당금과 월세로 원금과 이자를 갚아나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계획을 아들에게 설명했더니 영훈이는 뭔가 마음에 들지 않는 눈치였습니다. 빚을 내서 해주시게요. 어차피 원금의 이자까지 아빠가 다 갚을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라. 알겠어요. 어쩔 수 없죠. 고맙다는 말은커녕 아쉬워하는 표정의 아들을 보니 기분이 썩 좋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 계획대로 아들에게 신혼집을 마련해 주었고 매달 배당금과 월세로 대출금과 이자를 함께 상환해 나갔습니다. 그렇게 아들은 결혼식을 올렸고 신혼집은 우리 집에서 걸어서 20분 거리에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내와 함께 20년 넘게 다닌 단골 식당에 갔다가 우연히 아들 내외를 만났습니다. 놀란 듯 인사를 하는 아들 내외에게 같이 식사하자고 제안했지만 아들은 며느리의 눈치를 보더니 오늘은 둘이서 할 얘기가 있다며 다음에 같이 먹자고 했습니다. 저희 부부는 조금 떨어진 자리에 앉아 식사를 했습니다. 밥 같이 먹으면 좋았을 텐데 며느리가 우리가 좀 불편한가 봐. 몇 번 보지도 않았는데 아직은 어색하죠. 애들끼리 맘 편하게 밥 먹도록 냅둬요. 아내는 며느리를 이해하려 했지만 저는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습니다. 우리가 식사를 마치고 일어날 때까지도 아들 내외는 자리에 앉아 있었고 자꾸만 우리 쪽을 의식하는 게 보였습니다. 저는 카운터로 가서 자연스럽게 아들 내외의 식사값까지 계산했습니다. 결제했으니 먼저 가보마. 그제서야 아들 내외는 감사하다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혹시 아들 내외가 우리가 먼저 계산해 주기를 기다리면서 일부러 자리에 앉아 있었던 건 아닐까 하는 의심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제 생각을 아내에게 말하자. 무슨 그런 이상한 상상을 하고 그러세요. 영훈이와 며느라기가 그냥 얘기할 게 많았던 거겠죠. 아내는 아들 내외의 편을 들어주었습니다. 식당을 나와 시내를 걷다 보니 미용실에서 머리를 하고 있는 며느리가 보였고 아들은 뒤에서 휴대폰을 보며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기 미용실에 영철이랑 며느리가 있네. 그냥 애들 데이트하게 모른 척 하고 가요. 아내의 말대로 그냥 지나쳐 근처 카페에 들어갔습니다. 커피를 마시며 2~3시간 정도 이야기를 나누다가 다시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같은 미용실을 지났는데 며느리는 여전히 머리를 하고 있었고 아들도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아직도 머리를 하고 있는 거야? 원래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나? 영훈이는 바쁘다면서 며느리 머리하는 거 기다릴 시간은 맞나 보네. 그때야 며느리의 머리가 끝났는지 아들이 카운터로 가서 결제를 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아들의 표정이 그리 편해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아내와 저는 아들이 며느리한테 너무 끌려다니는 건 아닌지 걱정이 되었습니다. 며느리는 아들보다 좋은 회사에 다니고 있었고 며느리 집안의 학력도 좋은 편이라 혹시 아들이 기가 죽어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결혼했으니 그건 다 영훈이가 알아서 할 문제겠지. 그리고 학력이 뭐가 중요해요. 둘이 잘 살면 그걸로 된 거죠. 인성 좋고 자기들 부족하지 않을 정도만 돈 벌면 되는 거지. 제가 이렇게 말했지만 아내의 걱정은 쉽게 가라앉지 않는 듯 했습니다. 아내는 늘 현명하고 지혜로웠지만 유독 아들에 관해서만큼은 이성적으로 판단하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아들은 그저 걱정의 대상일 뿐이었으니까요. 얼마 후 아들 내외에게 기쁜 소식이 있었습니다. 손주가 생긴 것입니다. 저희 부부는 손주를 정말 예뻐했는데 며느리는 출산 후 곧바로 복직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아들 내외는 아내에게 손주를 돌봐달라고 부탁했고 아내는 그 부탁을 기꺼이 받아들였습니다. 아내는 시간 날 때마다 아들의 집에 가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손주를 돌봐주었습니다. 몸은 힘들 텐데도 아들 내외를 도울 수 있다는 사실에 매우 즐거워하는 것 같았습니다. 반면 저는 손주를 보는 것은 좋았지만 직접 돌보는 것은 영 내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내가 자꾸 아들의 집에만 가 있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사실 저와 아내는 저의 은퇴 후 2년만 지나면 시골에 내려가 살기로 약속했었습니다.
그리고 약속한 2년이 지나자 저는 아내에게 시골로 내려가자고 제안했습니다. 이미 집도 알아보고 텃밭까지 구매해 둔 상태였습니다. 아내는 아들과 며느리, 손주가 마음에 걸린다고 했지만 저와의 약속을 지키겠다며 함께 내려가기로 했습니다. 아내가 이 소식을 아들 내외에게 전했을 때 그들의 반응은 예상대로였습니다. 갑자기 시골에 내려가서 사시겠다고요? 아버지 은퇴하실 때 이미 그리하기로 다 계획했던 일이란다. 그럼 저희는요? 우리 우영이는 누가 봐줘요? 베이비시터를 부르거나 둘 중 한 명이 일을 그만두면 안 되겠니? 그냥 우영이 어린이집 갈 때까지만 여기 남아주시면 안 돼요? 하지만 이미 아버지와 얘기가 다 끝난 상태란다. 아내는 아들을 달래려 애썼습니다. 정시골로 내려가실 거면 베이비시터 비용 지원해주세요. 뭐라고 그건 너네가 해결해야지. 우리가 아파트 대출금이랑 이자도 다 갚아주고 있잖아. 결국 아들 내외는 어쩔 수 없이 직접 베이비시터를 고용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이때부터 저희 부부에게 서운한 감정을 품은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시골로 내려가 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시골 생활이 정말 만족스러웠습니다. 반면 아내는 벌레가 너무 많다며 불편해했습니다. 자가용이 다니기 힘든 곳이라 자전거를 타고 다녀야 했지만 아내는 벌레만 빼면 조금씩 적응해 가는 듯 했습니다. 아침에는 농사를 짓고 해가 지면 밥을 지어 먹으며 둘만의 전원 생활을 즐겼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시골 사람들과도 친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웃들이 먼저 음식도 가져오고 말도 걸어주었습니다. 시골에서 지내다 보니 아들과의 연락도 뜸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이 아내에게 연락을 해왔습니다. 엄마 내려가신 지 꽤 됐으니 한번 올라오세요. 이번 주 토요일에 올라오셔서 다음날 내려가시면 어때요? 그럴까 오래간만에 아들 집에 가려니 좀 설레는구나. 그리고 오실 때 반찬 좀 여러 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새 맨날 배달 음식만 시켜 먹어서 그런지 좀 질리네요. 그래 우리 영훈이 좋아하는 반찬이랑 손주 우영이가 먹을 이유식을 맛있게 만들어야겠네. 아내는 기뻐하며 제게 이 소식을 전했습니다. 하지만 그날은 비가 많이 올 것 같아서 밭을 돌봐야 했습니다. 저는 아내에게 혼자 다녀올 수 있겠냐고 물었습니다. 아무래도 아내가 5살 연상이라 이제는 할머니 소리 듣는 아내를 혼자 다니게 하는 게 저는 늘 마음 한켠이 불안했습니다. 토요일에 비 소식이 있어서 그날은 밭을 계속 손봐야 할 것 같네. 짐도 많은데 당신 혼자 보내려니까 좀 걱정이 되는데. 아휴 한두 살 먹은 어린애도 아닌데 무슨 쓸데없는 걱정을 해요. 여보 걱정하지 마세요. 영훈이가 버스 정류장까지 마중 나온다고 했어요. 전 오랜만에 우리 아들도 보고 손주 우영이도 볼 거 생각하면 며칠 잠도 안 올 것 같아요. 불안해하는 저와는 반대로 아내는 아들의 전화에 많이 들뜬 것 같았습니다. 아내는 전날까지 밭에서 따온 야채들로 정성스럽게 반찬을 만들었고 전에 손주 주려고 사뒀던 장난감까지 챙겼습니다. 약속 당일 저는 자전거에 짐을 싣고 아내를 버스 정류장까지 배웅했습니다. 아내는 설레는 표정이었습니다. 오랜만에 아들과 손주도 보고 도시에도 가니 기분이 좋아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 예상치 못한 전화를 받았습니다. 아내의 목소리가 몹시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아내를 허름한 여인숙에 재우려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여보 영훈이가 여기서 자라고 해서 왔는데 너무 무서워요. 뭐야 걱정하지 마 여보 지금 내가 당장 갈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요. 아내의 전화를 받자마자 저는 택시를 불러서 아내가 있다는 여인숙으로 향했습니다. 늦은 시간이었지만 아내를 그런 곳에 혼자 둘 수는 없었습니다. 택시비가 꽤 나왔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아내를 데리러 가는 동안 가슴속에서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버스 정류장 근처의 허름한 반지하 여인숙에서 아내를 만나 오늘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모두 듣게 되었습니다. 아내는 정말 즐거운 마음으로 버스를 타고 목적지에 도착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류장에 마중 나오기로 한 아들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답니다. 2시간을 기다리면서 계속 영훈이에게 연락을 했는데도 끝내 전화를 받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내는 전에 아들 집에 갔었던 주소를 기억해내고
택시를 타고 영훈이 집으로 찾아갔다고 합니다. 그렇게 우여곡절을 거쳐 영훈이가 사는 아파트에 도착해서 초인종을 눌렀는데도 응답이 없었고 집에는 아무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응답 없는 빈 아파트 문 앞에서 영훈이에게 계속 전화를 하면서 아내는 또 2시간을 기다렸다고 합니다. 그러다 4시간 만에 마침내 영훈이와 통화를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영훈아, 왜 이렇게 통화가 안 되는 거야? 엄마 왜 그러세요? 왜라니? 오늘 엄마랑 버스 정류장에서 만날기로 했었잖아. 아, 그랬었지. 죄송해요. 엄마, 제가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겨서 깜빡했네요. 나 지금 너네 아파트 문 앞인데 집에 아무도 없는 것 같네. 아예 지금 저랑 와이프 우영이 모두 호텔에 와 있어요. 호텔이라니. 오늘 장모님 생신이라 저희 가족이랑 장인 장모님이랑 모두 호텔에서 식사도 하고 하룻밤 묵기로 했어요. 그래, 오늘이 안사돈 생신이셨네. 그럼 내가 그쪽으로 갈까? 아니에요. 거기 계세요. 엄마, 제가 금방 모시러 갈게요. 그러나 금방 온다고 통화한 영훈이는 또 2시간이 지난 후에야 나타났다고 합니다. 영훈아, 왜 이제야 왔어? 엄마가 많이 기다렸잖아. 죄송해요. 도저히 자리 비우기가 어려웠어요. 엄마가 이해해 주세요. 아내는 버스 정류장에 마중 나오기로 한 약속도 어기고 6시간을 기다리게 한 영훈이에게 화도 나고 서운한 감정도 들었지만 그래도 자식이라고 다 이해하고 넘어가려고 했답니다. 아파트에서 만난 아들은 짐을 안으로 들여놓고는 바로 아내를 태우고 이동했다고 합니다. 아들은 호텔에 묵는다면서 아내를 데리고 가지 않았고 결국 버스터미널 근처에 반지하 여인숙을 예약해 놓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엄마, 다 왔어요. 이제 내리세요. 영훈아, 여기는 호텔이 아니라 여인숙이잖아. 여길 왜 왔어? 왜 오긴요? 어머니 오늘 여기서 푹 주무시고 내일 편하게 내려가시라고요. 그래서 일부러 버스터미널 근처 여인숙을 제가 알아놨어요. 아내는 황당했다고 했습니다. 하루 묵고 가라고 해서 당연히 아들 집에서 자는 줄 알았는데 호텔도 아닌 허름한 반지하 여인숙에서 자고 가라니 말입니다. 아무리 결혼한 아들이라고 해도 이건 너무하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영훈아, 엄마를 어떻게 이런 곳에 데려올 수가 있어? 왜요? 전 엄마 편하시라고 많이 생각하고 여기로 모신 거예요. 전 다시 호텔로 가봐야 해서 이만 가볼게요. 이따가 전화 드릴게요. 영훈아. 그렇게 아내는 오늘 겪었던 일들을 모두 저에게 말해 주었고 아내의 눈가는 붉어져 있었습니다. 아내로부터 모든 이야기를 전해 들은 저는 단 한순간도 이런 허름한 여인숙의 아내를 둘 수가 없었습니다. 바로 저는 아내를 여인숙에서 데리고 나와서 근처의 고급 호텔로 향했습니다. 제가 알아본 호텔은 전망도 좋았고 시설도 훌륭했습니다. 아내는 창밖 풍경을 보며 사진을 찍느라 바빴고 저는 그런 아내를 보며 앞으로 이런 좋은 호텔에도 자주 와보자고 말했습니다. 아내는 그 순간만큼은 오늘의 서운함을 잊은 듯 했지만 저는 여전히 분노가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아침에 간만에 아들 집에 간다고 기뻐하며 나갔던 아내의 모습과 눈앞에 붉은 눈가가 겹쳐서 밤새 저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잠시 아내를 호텔에 두고 아들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초인종을 누르자 한참이 지나서야 아들이 문을 열었습니다. 저는 집 안으로 들어가려 했지만 아들은 아이가 자고 있다며 밖에서 이야기하자고 했습니다. 복도도 시끄럽다고 하여 아파트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제야 제 속에 쌓여있던 말들이 폭발하듯 쏟아져 나왔습니다. 너 제정신이야? 내 엄마 지금 나이가 몇인데 집에도 안 들여보내고 어떻게 밖에서 자라고 할 수 있어? 아버지, 저희 집에 저만 사는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여인숙에서 자는 게 뭐가 어때서요? 내 엄마 나이에 혹시라도 잘못되면 어떡할 거야? 엄마 아직 건강하시잖아요. 편찮으셨다면 저희 집으로 모셨겠죠. 엄마가 아팠으면 오라고 하지도 않았겠지. 아들의 뻔뻔한 태도에 더욱 화가 났습니다. 내가 하는 짓 보면 못 믿어온 게 당연한 거 아니냐? 그리고 정 밖에서 재울 거면 좀 좋은데 데려가던가. 그 허름한 반지하 여인숙에 엄마를 재우는 게 말이 돼? 어차피 잠만 잘 건데 뭐가 문제예요. 베개랑 이불만 있으면 충분하죠. 그래도 이놈이 그럼 너는 왜 여행 가서 비싼 호텔에서 묵는 건데? 그땐 제 와이프도 같이 갔으니까 그런 거죠. 이젠 내 와이프가 너 방패막이냐?
아들은 끝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에 오시면 제가 꼭 좋은 호텔로 모실게요. 끝까지 내 집에서 재우겠다는 말은 안 하는구나. 아들은 제 말에 변명하듯 대답했습니다. 그런 뜻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솔직히 결혼했으면 다른 가정인 건 맞잖아요. 그 순간 저는 참았던 말을 꺼내고 말았습니다. 너 니금 살고 있는 그 아파트 누가 해준 거야? 아버지가 해주신 건 맞지만 아직 대출금 상환도 한참 남았잖아요. 그걸 누가 너보고 갚으라 했어? 그래도 빚이 없어야 제가 마음이 편하죠. 더 이상 내가 하는 변명 듣기 싫다. 빚이 없었어도 너는 아마 똑같이 행동했을 거야. 내 마음 잘 알았으니 우리도 너한테 받은 만큼만 돌려줄 거니까 그렇게 알고 있어. 그 순간 아들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받은 만큼 돌려준다니 아버지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더 이상 아들과 말이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들의 목소리를 뒤로 한 채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아내와 함께 시골로 내려간 후 저는 곧바로 행동에 옮겼습니다. 더 이상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겠다는 문자를 아들에게 보냈고 원금의 이자까지 아들에게 갚으라고 전했습니다. 아들은 당황했는지 계속 전화를 걸어왔지만 저는 받지 않았습니다. 이후 아들의 연락은 뚝 끊겼고 실제로 대출금을 스스로 갚아 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저는 일이 잘 마무리되어 가는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 평화로운 시간도 오래가지는 못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아들과 며느리가 시골집을 찾아왔습니다. 아들 내외가 직접 대출금과 이자를 갚아 나가야 되는 상황이 되자 생활비가 빠듯해진 탓인지 며느리는 아들에게 돈을 더 벌어오라고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쉽게 수입을 늘리기는 어려웠을 겁니다. 결국 대출금의 원금과 이자를 감당하기 힘들어진 아들 내외가 저희를 찾아온 것입니다. 차가 다니기 힘든 곳이라 아들 부부는 먼 곳에 차를 세워두고 한참을 걸어왔습니다. 저는 멀리서 얼굴을 잔뜩 찌푸린 아들과 며느리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처음에는 화를 내더니 이내 아들은 이자는 자기가 갚을 테니 원금만이라도 갚아달라고 부탁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그러자 아들과 며느리는 서로 눈짓을 주고받더니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이 땅바닥에 무릎을 꿇고 빌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저희가 잘못했어요. 그때 엄마를 그렇게 대하는 게 아니었는데 저희들 정말 많이 반성하고 있어요. 그래요, 아버님. 저도 그때 이 사람한테 어머님 저희 집에서 주무시게 하라고 말했어야 했는데 아버님 저희들이 정말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다시는 그런 일 없을 거예요. 하지만 저는 아들 부부의 말에서 진심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말로는 통하지 않을 것 같으니 마지막 수단으로 이런 방법을 택한 것 같았습니다. 그들의 사과가 진심이었다고 해도 저는 이미 마음을 굳혔습니다. 너희들이 아무리 용서를 구해도 이미 있었던 일이 없어지는 건 아니겠지. 나는 이미 마음을 정했고 변할 것은 없구나. 그러니 더 이상 찾아오지 않아도 된다. 결국 자신들의 뜻대로 되지 않자 아들과 며느리는 짜증을 내며 인사도 없이 돌아갔습니다. 그 이후로 아들 부부는 더 이상 연락을 하지 않았고 그것은 사돈댁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제 저는 아들을 위해 매달 내던 대출금과 이자로 한 달에 한 번씩 아내와 함께 근사한 호텔에 가기로 했습니다. 아내는 그때 여인숙에서 저와의 통화 후 제가 오기를 기다리는 동안 많은 생각이 들었다고 했습니다. 이곳을 나가면 그동안 못 해봤던 것, 하고 싶었던 것을 더 이상 미루지 않고 도전해 보기로 결심했다고 했습니다. 아내는 그때의 결심대로 하고 싶은 일들을 하나씩 해 나가기 시작했고 요즘은 그림 그리기에 푹 빠져 하루 종일 자연을 그리며 지내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언젠가는 아들 부부와 다시 좋은 관계를 맺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지 않더라도 저는 제 선택을 후회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단순히 돈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돈이 문제였다면 저는 그저 대출금을 계속 갚아주면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가족의 의미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아들이 자신의 어머니를 허름한 반지하 여인숙에 재워야겠다고 생각했다는 그 사실 자체가 저를 가장 아프게 했습니다. 오랜만에 아들 부부와 손주를 볼 생각에 많이 설레었을 아내를 아들이 허름한 반지하 여인숙으로 보낸 그날
아내가 무슨 생각을 했을지를 떠올리면 아직도 마음이 아픕니다. 평생 자식을 위해 살아온 어머니가 그 자식의 집에도 들어가지 못하고 낯선 여인숙에서 밤을 보내야 했다는 현실이 너무나 가슴 아팠습니다. 어쩌면 우리 부부는 지나치게 자식에게 매달렸는지도 모릅니다. 아들의 신혼집을 마련해주고 대출금과 이자도 대신 갚아주고 손주까지 돌봐주면서 우리는 그것이 당연한 부모의 도리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우리는 정작 우리 자신의 행복은 뒷전으로 미뤄두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와 돌이켜 생각해보면 아내가 낯선 여인숙에서 보낸 그날은 오히려 우리 부부에게는 큰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아내는 그날 밤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며 처음으로 자신만의 버킷리스트, 죽기 전에 하고 싶은 것들을 적었다고 합니다. 그동안 부모님과 남편 그리고 아들과 손주를 위한 삶을 살았지만 정작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는 한 번도 깊이 생각해 보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 일을 겪은 후 시골에서의 생활을 대하는 마음이 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벌레가 많다고 투정 부리던 아내가 이제는 그 벌레들을 그림의 소재로 삼기도 합니다. 마을 사람들과의 사이도 더욱더 원만해지면서 더 많이 웃으며 이야기할 수 있게 되었고 더불어 자연과 더 가까워졌습니다. 텃밭을 가꾸는 일도 이제는 즐거운 취미가 되었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아내가 그린 그림들을 보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서툴지만 진심이 담긴 그림들을 보고 있으면 아내가 조금씩 자신만의 색을 찾아가는 것이 느껴집니다. 한 달에 한 번씩 가는 호텔 여행도 이제는 우리 부부의 소소한 행복이 되었습니다. 사실 아들의 선택이 완전히 이해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아들도 나름대로 자신의 가정을 지키려 노력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부모에 대한 예의와 감사를 잃어버린 것은 안타까운 일입니다. 자식의 돈을 대신 갚아주는 것이 부모로서 당연하다고 생각했고 자신을 낳고 키워준 어머니를 낯선 여인숙으로 보내는 것이 문제점이라는 것을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아들의 태도가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이제 우리 부부는 새로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더 이상 자식을 위해 우리의 행복을 미루지 않기로 했습니다. 언젠가 아들이 진심으로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돌아온다면 저는 기꺼이 아버지로서 아들을 다시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까지는 아내와 함께 우리만의 행복을 가꾸어 나가려고 합니다. 시골의 저녁은 조용합니다. 아내와 저는 텃밭에서 직접 기른 채소로 저녁을 만들어 먹고 서로의 손을 잡고 달빛 아래에서 산책을 합니다. 가끔은 별을 보며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쩌면 우리는 이제서야 진정한 부부의 삶을 살기 시작한 것인지도 모른다고 말입니다. 자식을 위한 삶이 아닌 우리 자신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법을 배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어쩌면 부모가 자식에게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모습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누군가에게 의존하지 않고 자신의 삶에 책임을 지며 끝까지 품위 있게 살아가는 모습 말입니다. 그것이 제가 아들에게 마지막으로 가르쳐주고 싶은 인생의 교훈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요즘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이 들고는 합니다. 만약 그날 아들이 아내를 낯선 여인숙으로 보내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여전히 예전의 삶을 살고 있었을지도 모른다고 말입니다. 저는 아들을 위해 대출금과 이자를 대신 갚아주고 아내는 계속해서 손주를 돌보며 우리 부부의 행복은 계속 뒷전이었을 거라는 겁니다. 하지만 그날의 사건은 우리에게 큰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부모의 사랑이 때로는 자식을 위한 것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과도한 희생과 헌신이 오히려 자식의 성장을 방해할 수 있다는 것도 배웠습니다. 무엇보다 부부로서의 행복을 찾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았습니다. 아내는 이제 더 이상 누군가의 어머니나 할머니가 아닌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자신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림을 그리고 텃밭을 가꾸고 자연을 즐기며 자신만의 행복을 찾아가는 모습이 참 아름답습니다. 저 역시 농사일과 함께 새로운 취미들을 발견해가며 제2의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저와 같은 상황이었다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자식에 대한 사랑과 부모로서의 자존심 사이에서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 그리고 배우자가 그런 대우를 받았다면 어떤 마음이 드셨을까요? 이제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진정한 부모의 사랑이 때로는 단호한 결단을 내려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결단은 자식을 미워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더 큰 사랑에서 비롯된다는 것입니다. 자식이 진정으로 성장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때로는 불편한 진실을 마주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 부부의 이야기는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아들과의 관계가 어떻게 마무리될지는 아직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우리는 더 이상 과거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에겐 우리만의 새로운 삶이 있으니까요. 여러분의 가정에도 행복과 사랑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행복이 일방적인 희생이 아닌 서로를 위한 진정한 사랑에서 비롯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끝까지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